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제목 4번 뇌와 정서입니다. 신경계 구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이 3장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뭐 뇌를 포함한 신경계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 뇌는 신경계 일부다. 신경계는 뇌 말고도 있다 하면서 오늘 뭐 척수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구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신경계는 척추 동물의 경우, 즉 등뼈가 있는 동물의 경우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크게 대별되고 중추신경계는 바로 뇌와 척수만을 중추신경계라 하고 그 이외의 모든 신경은 다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뇌에 연결되어서 우리 얼굴 부분의 감각과 운동을 주로 담당하는 신경은 뇌신경이라 부르고 척수, 아까 이제 목 부분에 시작하는 경수부터 시작해서 이 척수 끝부분까지 해서 우리 몸 나머지 부분 전체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그러한 신경은 척수신경이라 불러요. 그래서 척수에 연결되어 있고 뇌에 연결되어 있지만 뇌와 척수만 중추신경이라 부르고 그 위에는 다 말초신경이에요. 그럼 말초신경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은 체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별돼요. 체신경은 바로 우리 몸의 감각 그리고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계를 체신경이라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고유감각. 고유감각은 우리 몸 자체에 대한 감각을 고유감각이라 해요. 여기 쭉 설명을 해놨는데 바로 이러한 감각 그리고 뇌와 척수로부터 우리 몸에 있는 수익은 즉 소위 내가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체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 즉 이 부분은 체신경계 중에 감각, 이 부분은 체신경계 중에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것. 그럼 이 체신경계 말고 말초신경을 구성하는 또 다른 것은 자율신경계라고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이 영어가 Autonomic Nervous System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오토가 자동이란 뜻이고 놈이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율 스스로 그죠? 조절되어지는 뭐 규율 율자가 이제 한자말로 규율할 때 뭐 다스릴 율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다스리는 신경계라 해서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 자, 자율신경계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를 보여주고 있어. 자, 자율신경계는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 동공 어두우면 동공이 커지고 밝으면 동공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보는 이 화면 결국 이 대상이 그 잘 초점이 막 눈부셔서 못 보거나 너무 어두워서 흐릿해서 못 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 자율신경계가 하는 거야. 아까 앞서 봤던 그런 수익은 이 동공을 줄였다 넓혔다 하는 이 움직임은 내 의지대로 이걸 줄였다 좁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줄였다 넓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빛의 밝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율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심장, 그렇죠. 그 침샘, 그리고 기관지, 허파, 위장, 간, 그리고 쓸개, 콩팥, 그리고 땀샘, 혈관, 소장, 대장, 소장, 직장, 방광, 자궁, 그리고 외부 외생식기 중에 일부 그중 일부 뭐 클리토리스 같은 귀두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생식기 중에 또 일부분들 이런 부분의 감각 그리고 운동은 내 의지대로 그것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스스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한다 해서 자율신경계라 불러요. 즉 자율신경계는 아까 체성신경계의 운동,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과 달리 자율신경계의 운동은 불수익은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자율신경계예요. 그리고 또 이 내부 장기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자율신경계에 해당해요.
주로 내부 장기들의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축삭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배웠던 축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뭐 그 세포체는 그죠? 뭐 축삭 정말 반대편에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위치하는 부위가 여기 척수 부위에 위치한다고 해서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뇌 일부분하고 척수 끝부분에 이렇게 위치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또 자율신경계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자율신경계 안에서 또 세분화돼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또 오늘 동영상이 많이 준비되는데 동영상 하나 보고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또 소개하도록 하죠. 자, 관련 동영상이 교감신경계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뇌는 특히 생존에 관련된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은 시상의 명령을 받아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죠. 이렇게 각 근육에 혈액이 빨리 공급되면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힘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생존 반응 덕분입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보실까요? 역시 위험을 감지한 편도체의 반응과 시상의 명령으로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에서 분비되고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가려는 순간 전두엽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오빠! 위험을 감지해서 기억하는 편도체와 상황 파악을 하는 전두엽은 우리의 생존 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하는 감정과 관련된 일들이 더욱 기억이 잘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런 기억들은 편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관련된 일 중 특히 공포나 두려움과 연관이 있는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편도체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So how is it that this happens, that we remember those things that are more significant better than those things that are less significant? Well, that's where the amygdala comes in. The amygdala, when it gets activated, tells the hippocampus and the rest of the brain, remember this, this is important. Whereas if the amygdala isn't activated, and then the brain thinks, well, this is not that important, then it's less likely to store it.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내용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앞부분에는 이제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교감신경계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뭐 슬라이드에도 소개하고 교재도 있습니다만 편도체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부위 봤던 전전두 피질 또는 전전두 역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시 공유로 가서 PPT 보시면 자, 자율신경계 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자율신경계는 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림을 그대로 제가 또 복사를 했고 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또 그다음 페이지 이제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교감신경계는 투쟁 도피 반응 아까 동영상에서는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어는 fight or flight response를 하는데 번역상의 차이로 저희는 투쟁 도피 반응 이렇게 쓰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싸우기 도망가기 반응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감신경계의 역할이에요. 즉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뭐 심장이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한다 했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작동하면 심혈관 그리고 호흡기관 등의 활동이 증가하여 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우리 신체를 바로 그런 스트레스 상황, 위협 상황에 준비하게 하는 것이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반면에 먹고 소화하는 것, 그리고 배설하는 것, 생식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은 활동이 억제돼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 기관들이 다 심혈관, 호흡, 그리고 소화, 배설, 생식과 관련된 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은 지네가 알아서 오토노머스, 자율적으로 이것이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로 크게 나뉘는데 교감신경계는 금방 읽어봤듯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 부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 몸을 스트레스 상황 또는 불안 상황 아니면 위협적인 상황, 생존의 결정적인 상황에 우리 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그 행동하기 전에 그죠? 우리 신체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럼 부교감신경계는 휴식과 이완 상태에서 작용하는 신경계예요. 같은 이러한 기관, 우리 신체 요 부위들에 작용하는데 부교감신경계는 소화나 흡수를 통해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능을 해요. 그렇게 축적해 놨다가 좀 전에 봤듯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그 에너지를 다시금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휴식과 이완 상태에서 작용하고 부교감신경계는 그리고 소화와 흡수를 통해 에너지를 축적하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계 때 막 활발하게 작동했던 그런 심혈관 관계, 심혈관계, 즉 심장과 혈관과 관련된 그러한 기능들이 낮아져요. 여기서는 이제 심장 박동률과 혈압 그리고 아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호흡과 관련된 그러한 신체 부위도 활동이 높아진다 했죠. 그럼 여기서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그는 호흡과 관련된 기능도 낮아지고 대신에 교감신경계 때 활동이 낮아졌던 소화, 배설, 생식 기능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이 기능들은 상승하게 돼요.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이고 관장하는 기관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말초신경계까지 쭉 훑어보게 된 것.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그러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바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귀로 듣던 눈으로 보던 그 신호가 뇌의 어디? 편도체에 먼저 전달된다는 거. 자, 편도체는 우리 오늘 해마할 때 여기서 봤어. 편도체도 바로 척두엽 안쪽에 있어. 겉에서는 안 보여요. 이 척두엽 겉질, 피질 부위를 걷어내면 안에 이렇게 편도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신경세포의 즉 뉴런의 세포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 이제 축삭들은 뇌의 다른 부위로 뻗겠죠. 뇌의 다른 부위로 뻗는 중에 바로 어디 이 자율신경계 쪽으로 중간 과정은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생략하고 자율신경계 쪽으로 신호를 주게 돼요. 그래서 위협 상황에 자 교감신경계 가서 위협 상황에 우리가 닥치면 그러한 위협 상황에 대한 정보가 뭐 소리가 되었던 시각이 되었던 아니면 촉각이 되었던 그러한 자극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편도체에 그 정보가 먼저 도달되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기 이전에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의식하게 되지만 그건 실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자각하기 이전에 그 정보가 편도체에 입력되고 편도체에서 중간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 이 자율신경, 교감신경계로 그 신호가 보내져서 아까 봤던 이러한 fight or flight response가 일어나서 우리 몸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째 뭐 도망을 갈지 맞붙어서 이제 싸울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전전두엽이 아까 동영상에서도 전두엽이 뭐 상황 파악한다 했는데 오늘 전전두엽 오늘 이거 할 때 전전두엽 소개를 했죠. 바로 전전두엽이 상황 파악을 해서 뭐 도망을 갈지 숨을지 어떻게 피할지 아니면 달려들어서 뭐 물고 뜯고 싸울지 그죠? 뭐 거짓말을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지 구체적인 그죠?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정서와 관련된 얘기인데 바로 이 교감신경계 그리고 편도체가 바로 정서와 관련되는 거야. 정서 혹은 우리는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포 및 불안 자극에 노출되면 바로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죠. 즉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죠. 먼저 편도체에 의해 이들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 결과가 중간 또 내부위를 거친 다음에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 바로 우리가 봤던 그런 교감신경계의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한편 아까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했는데 요 그림에서 보면 교재에 보면 좀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예. 교재도 뭐 그죠 아주 뭐 작아서 거의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이랑 마찬가지로 이 콩팥 바로 위쪽에 콩팥 바로 위쪽에 부신이라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교재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콩팥 바로 위쪽에 부신이라는 부분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이 부신이라는 부분이 신호를 받아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리고 이 전전두엽, 금방 얘기한 전전두엽은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봤을 때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듣고 편도체가 그 정보를 교감신경계에 보내서 지금 몸이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구야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오빠가. 그리고 부르니까 전전두엽이 상황 파악을 해서 편도체와 교감신경계가 더 이상 활동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아 오빠구나 하고 다행이다 하고 다시금 그죠? 그 교감신경 활동이 줄어들어서 없어졌죠. 그렇게 작동하는 거. 그런데 PTSD의 경우에는 금방 얘기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이것도 우리 동영상 좀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가서 어떤 것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요 동영상 앞부분은 바로 편도체가 금방 얘기한 그러한
그 싸움 도주 반응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동물 실험을 통해 보여주는 얘기고, 뒤에 나오는 얘기는 PTSD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편도체 속에 이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죠. 고양이 앞에 쥐는 오줌을 쌀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털도 온통 곤두서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쥐의 편도체를 손상시켰습니다. 2주 후 실험팀은 편도체가 손상된 쥐를 고양이와 대면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좀 더 가까이 놓았습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당황해서 자리를 피합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편도체는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겁없이 행동하다가는 결국 죽게 되니 말이죠. 편도체가 없다면은 그 위험한 자극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위험한 자극과 연관되는 다른 자극들을 학습하는 능력도 없어지니까 아마 생존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위험이 가해지겠죠. 아까 치안을 만나 도망갔던 그 여자분, 보통은 이 길을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편도체가 공포를 경험한 이 길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피하기 때문이죠. 대형 사고의 생존자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도체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 그 현장의 공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대구 지하철 생존자 신영순 씨는 사고 후 불에 대해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나세요? 사고 났던 그런 생각은? 언니 그거 내가 왜 해줍니까? 네? 내가 와 사고 나고 불 끄세요 하고 다니 안 합니다. 저희들 어디서 온지 아시죠? 저 뒤에 목사 예? 그분들하고 아니 저희 방송국에서 왔어요. 병원에서 온 거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이제 그때 사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요새 지하철은 못 타시죠? 지하철 안 탑니다. 지하철 근처단가. 이제는 상황이 종료됐다는 전전두엽의 명령을 편도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아직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지하철 근처단가. 지하로도 안 내려가시고요. 지하철 근처. 겁나서 못 타시는 건가요? 한 내려오는데 또 타겠습니까? 그날 일은 기억나세요? 알지? 다 압니다. 신영순 씨의 마음에는 지하철 사고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전전두 피질이 정상이어도 편도체가 비정상이면 전전두 피질은 위험이라는 상황 파악 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제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 그 짧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니 아유, 잘 이해하셨네요. 네. 조금 전에 사람의 경우에는 그 편도체를 마음대로 없앴다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쥐의 경우에 편도체를 제거해 보니까 그 녀석이 편도체가 고양이가 있다는 것이 위협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보 처리를 못해서 즉 평가를 못해서 그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니까 소위 두렵다라고 불안하다, 무섭다라고 여기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가 안 일어났죠. 물론 쥐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자기 스스로 자각하기에 아유 무서워 이런 걸 경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라면은 만약에 제가 편도체가 없다. 하지만 전전두 피질은 정상이다. 근데 제가 위험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다. 편도체가 그걸 처리하지 못하니까 제가 자각하는 것과 관계없다 했죠. 편도체는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평가한다 했으니까. 편도체가 그 처리를 못하니까 내 몸에서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바로 그러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교감신경계의 변화를 바로 뇌가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시각이든 청각이든 내 보여지는 상황, 바깥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그제서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서워서 몸에 그러한 두려운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사이에 신경계를 통해서 몸에 그런 두려운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두려운 반응이 일어나는 정보하고 그리고 외부 바깥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뇌에서 합쳐져서 바로 전전두 피질을 이 정보 처리를 거친 다음에 내가 무섭다 불안하다 이렇게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의식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타나서 우리는 무서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네요.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픈 거예요. 이 학생 벌써 교재 다 읽어봤군요. 교재에 그 얘기가 쓰여 있어요. 이러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우리 심리학의 더 여러 다른 전공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전공 내용에서는 이런 것들을 간파하지 못하고 소위 사변 철학적으로 예전에 인간 이해가 이루어졌던 소위 정신 마음이 우리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식은 지금 뭐 이런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이런 사실하고는 정 반대죠. 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당연히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움직이고 지구는 편편하게 여겨지죠.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는 걸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감각의 한계,
그 우리 시각, 청각, 후회된 체감각이 됐던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런 감각 기관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밖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주관적으로. 그런데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니까 지구는 자전을 하고, 그죠? 둥글 뿐만 아니라 해가 동에서 떠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그렇게 자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의 주관적인 그러한 어떤 정신 사고 여기에 를 중심으로, 그죠? 그렇게 사변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정신이 바뀌면은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거꾸로 해요. 우리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산물인 우리 인간은 먼저 내 몸의 변화, 그리고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이 내가 자각하기 이전에 뇌에서 처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고등한, 여기서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통해서 처리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마음의 내용, 두렵다, 기쁘다, 행복하다, 뭐 나는 뭘 알게 되었다, 그죠? 이해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퍼요. 여러분 금방 여기 채팅창에 학생이 올려놓은 것처럼, 아니 교재 써놓은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슬퍼서 우는 거 같니? 울어서 슬픈 거 같니? 물어봐요. 다 슬퍼서 운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자, 근데 우리 동영상에서 봤듯이 PTSD의 경우에는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민감화돼 있어. 그런데 이렇게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민감화돼 있다는 얘기는 바로 교감신경계가, 그죠? 계속 늘 활성화 또는 활성화 상태에 버금가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로 아까 콩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죠? 장기적으로 분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나 극심하지 않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혈액 내에 많이 분비 유지되면은 이것이 피를 타고 뇌에까지 전달되어서 바로 이 스트레스,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전전두 피질, 상황 파악하는 전전두 피질의 세포들을 말 그대로 죽여버려요. 그래 되면은 상황 파악은 더더욱 안 되고, 편도체는 계속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돼 있으면은 이 PTSD 겪는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상황, 모든 상황이 그냥 불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아까 신영순 씨라 했습니까? 이름이 뭐 가명이겠죠. 하여튼 그분의 뇌 안에는 여전히 대구 지하철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뭐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전두 피질의 결함으로 편도체의 과활성화가 억제되지 못하고, 아까 골목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부지불식간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싸움 도주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누구야 하고 오빠가 부르니까 전전두 피질 상황 파악해서 편도체 너 그만 활동해,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서 교감신경계 활성화가 뚝 떨어졌죠. 그런데 PTSD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편도체 과활성화가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외상 관련 자극. 아까 신영순 씨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도로도 안 간다 했죠. 지하철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상황에도 극도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불안, 그리고 망상을 경험하는 것이 PTSD예요. 자, 여기 교재도 소개됐습니다만 여기 이스라엘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쟁 전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편도체가 스트레스 자극 또는 위험한 자극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 각 개인에게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느 만큼 불안을 느끼는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또 물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있다가 이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 참여한 다음에 돌아와서 PTSD를 겪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군인 전쟁 참여하기 이전에 그런 편도체 반응과 자기가 스스로 보고한 불안 정도와 비교해 보니까
편도체가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게 활동했고 본인이 경험하기에 나는 더 많이 두렵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PTSD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뭐 신체 일부분도 뭐 잃어버린 그런 군인들도 있을 테고 뇌를 다치는 군인도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봤던 그 편도체 부위만 손상된 그러한 참전 군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만 어떻게 참 공교롭게 우연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편도체만 다친 그러한 베트남 참전 군인들 중에 PTSD를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서 쥐의 편도체를 제거하고 나니까 쥐가 그죠? 싸움 도주 반응이 안 일어나고 고양이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게 쩌벅쩌벅 가까이 걸어갔죠.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편도체가 손상된 군인들 중에는 PTSD를 겪는 경우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